하고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돕는 관계적 지지 상실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의 기능 조절을 손상시키는 데 이렇게 라고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는 게 인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착과 사별에서 정서적 유대 단절인데 이 이제 애착 이론은 영국의 심리학자인 정신의사인 존 볼비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세 가지 책을 썼는데 자, 3부작에서 저서인 애착과 상실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1권은 애착을 설명하고 2권은 분리불안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3권은 상실, 슬픔과 우울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책 3권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애착과 사별 정서적 유대 단절에서는 애착 이론은 사별의 슬픔과 비탄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탄 반응에 대한 개인 차와 더불어서 비탄의 고통이 완화되는 그런 심리적 기제와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착 이론은 일상적인 용어로 사랑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사랑,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남녀 간에 서로 느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을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세 가지의 유대 관계는 인간의 생존과 종족 보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진화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인간의 신체는 이제 유목 시대부터 진화해왔기 때문에 신체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현대사회가 아닌 유목사회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학자가 이제 2명이 나오는데 로코하고 이제 하블라사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분의 이제 이론이 좀 약간 이렇게 서로 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착 이론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근접성의 유지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항상 애착 대상과 가까이 있기를 원한대요. 사랑하는 사람들 또 부모나 자녀, 연인들 관계 등 이들은 항상 살을 맞대고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와 온기를 느끼고 어디에 있든지 확인하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고자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전한 그런 피난처라고 생각한대 그 특징이. 그 정서적 지지와 보호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떠올리고 위로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안전기지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동하게 하는 어떤 모든 것에 기반이 된다예요. 안전기지라는 거, 애착이론 중에서. 그리고 분리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서 고통을 좀 경험하게 된다는, 그래서 애착이론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분리 애착 대상의 상실에는 슬픔과 비탄은 애착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고 애착 대상과 맺은 정서적인 유대의 단절에 대한 반응이고 그리고 이제 애착 대상은 언제든지 가까이 접근하면 안전감을 제공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피난처도 되고 안전 기지의 역할을 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 사별을 하면서 애착 대상이 이렇게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유대적으로 이렇게 정서 유대가 이렇게 상실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분리되는 거는. 그다음에 애착 이론은 진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아까 이제 진화 이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볼비는 신생아들의 행동 관찰을 통해서 애착 행동이 아동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적응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이는 항상 양육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부모가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울고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대요. 그리고 애착 대상과 분리되면 어린아이는 일련의 그 단계 행동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데 첫째 이제 그 애착하는 사람이 없으면 울면서 이제 찾고 그다음에 떼쓰기 하고 소리를 또 지르고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저항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항 반응은 애착 대상을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고 나 여기 있어 관심 좀 가져줘 이렇게 끌어들이고 재결합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불안을 경험하면서 애착 대상을 그리워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이별에 대한 저항 행동은 애착 행동이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든 노력이 소진될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되니까 이게 멀리 떠난 사람일수록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게 길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 반응이
인제 처음에 이제 애착 상실을 했을 때 분리될 때 저항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워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절망 단계에 다다르고 그다음에 탈애착 단계, 그다음에 재구조화 단계, 그다음에 이제 무감각 단계로 이렇게 이어진대요. 그래서 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무감각의 단계는 애착 대상의 죽음을 부인하면서 정서적 무감각 또는 이거를 부인한대요. 그리고 마비 상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슬픔과 고통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애착 상실은. 자, 그리고 인제 비탄 반응의 인제 자연적인 감소는 사별 반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이 흐르면서 인제 그 비탄 반응이 감소를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 봐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비의 사별 애도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애착 대상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무감각의 단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찾기 행동을 나타내는 저항 단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는 절망 단계. 네 번째는 고인과의 관계를 내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재구조화 단계를 통해서 비탄 반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일상 생활로 이렇게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상을 당하면은 인제 뭐 며칠 후에 뭐 "일상으로 돌아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참 그러니까 금방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표상을 통한 지속적인 이 관계감은 지속적인 관계감은 뇌의 전두엽 기능과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사별한 사람에게 고인에 대한 기억을 촉발하는 자극을 제시했을 때 전두엽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감정, 인지, 심상과 관련된 다양한 뇌 영역이 함께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현존하지 않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두엽의 고인의 심상을, 그러니까 생각을 좀 이렇게 해서 그 전두엽에 그 옛날에 '아 이 사람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했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고인의 심상을 형성 생성하는 그런 심상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관계 체험과 유사한 지속적인 관계감을 통해서 안전감과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치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거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편안해지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꽤 많다고 해요. 부정적인 병리적 비탄 반응이 있는데 얘는 이제 사별의 비탄은 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과 영원한 상실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의 심리적인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볼비는 만성적인 그 비탄, 이거는 애도 반응이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를 이제 만성적 비탄이라고 하고, 지연된 비탄으로는 상실 초기에는 애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애도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뜻한대요. 그래서 이 지연된 비탄은 그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그냥 전혀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뒤늦게 그렇게 인제 찾아오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병리적 비탄 반응은 애착 대상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였거나 지속적인 그런 관계감을 경험할 수 없는 재구조화의 그 실패에 기인했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신념 체계와 사별이 있어요. 이거는 인지적인 관점에 따르면 사별이 굉장히 강렬한 그 비탄의 슬픔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는데, 개인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어떤 신념 체계를 무참하게 붕괴시킨대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게 발생해? 왜 그래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념 체계의 붕괴는 인간은 누구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신념 체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신념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개인은 인지 부조화라는 불쾌감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리고 자 인제 이 박살난 가정 이론이 있는데 이게 598 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래서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자노프 볼만은 인지적 관점에서 트라우마가 개인의 신념 체계를 파멸한다는 그런 박살난 가정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박살난 가정 이론에 따르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념을 지닌 사람일수록 사별과 같은 트라우마에 의해서 강한 충격을 좀 받는대요. 저는 이게 부정인 줄 알았더니 또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는다네요. 사별의 비탄 반응은 신념의 긍정성이라 그래서 부정성적 측면 그 면보다는
그러니까 경직성, 그러니까 유연성의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웬과 홈스가 있는데 이 박살난 가정 이론에서도 이제 얘기를 같이 조금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신념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과도하게 경직된 신념을 지닌 사람은 트라우마로부터 많은 충격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이 브레인하고 홈스는. 그 긍정적인 심리를 지닌 사람일수록 트라우마로부터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신념을 지닌 사람일수록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더 확충시키고 그래서 우울이 되거나 무력감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저도 이 밑에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를. 자, 그리고 의미 재구성을 통한 인지적 적응인데 사별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붕괴된 신념 체계를 복구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사별인 인지 적응에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거, 그 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고 이토록 슬픔과 비탄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별을 경험한 자신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적으로 왜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뭐 그 전에 어떻게 돼서 그래서 아파갖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게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혜택 발견하기가 있는데 이 혜택 발견하기는 경험으로부터 혜택이나 이득을 발견한 사건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정체감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사별 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개인 자신의 재구성과 그다음에 자기 정체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대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정체감의 변화를 느낄 때. 그리고 트라우마를 잘 적응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성장을 경험하는데 이를 외상후 성장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픈 만큼 뭐 성숙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좀 많이 아프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외상 후 대부분 다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관계적 지지와 사별이 있는데 이 관계적 지지의 상실은 관계적 지지의 특정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제공을 받는데 애정과 돌봄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도움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사별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람으로부터 받아왔던 그런 관계적 지지의 박탈이자 중단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별이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지와 사별 적응이 있는데 사별은 개인이 고인으로부터 받아오던 어떤 다양한 지지의 이런 상실을 의미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뭐 경제적부터 여러 가지 정신적부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아왔으면 더 클 것 같아. 그 상실의 의미가. 사회적 지지는 사별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별 적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레라라는 학자는 사회적 지지를 평가할 수 있는 면담 도구를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이 6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친밀한 상호작용, 금전적 도움, 육체적 도움, 조언, 긍정적 피드백, 사회적 참여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각된 지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게 큰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 관계 단계 이론에서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보실게요. 첫 번째 애도 과정의 초기 이론에는 애도에 대해서 최초로 심리학적인 논의를 한 사람이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이라는 논문에서 애도와 우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린데만은 애도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이 애도 작업의 애도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도 작업에 3가지 과제가 있대요. 첫 번째 과제는 고인과의 유대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좋았던 것만 계속 생각하지 말고 이제 떠났으니까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인이 없는 그 환경에 좀 적응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서로 이렇게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먼저 이제 가시고 나서 혼자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바로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환경에 좀 적응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적응하는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그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새로운 남편 말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근데 그걸 아예 단절하고 이제 혼자 있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새로운 또 삶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보시고 엥겔이라는 학자는 사별은 심리적 트라우마로 보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애도 과정 6단계로 구분해서 아까 충격과 부정, 그다음에 인식 증진, 복원, 상실 해소, 그다음에 이상화, 그다음에 결말 단계를 거치면 사별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단계가 뭐 4가지도 있고 6가지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한테 맞는 것들 좀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그런 사별한 분이 있으면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도 과정의 3단계 또 이론도 보시면 회피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의 소식을 처음 접한 시점과 그 직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게 되죠. 그쵸? 이럴 수가 있어? 믿을 수 없어?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적응 단계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외도 과정에 이제 5단계가 있는데 키블러 로스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 말기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 심리적 5단계 변화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암 걸렸대라고 하면 처음에 그래 나 암이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부정하는 거죠. 왜 나한테?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군데 막 서핑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분노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흥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흥정회에서 이제 그래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울로 오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이제 수용 단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5단계 이론을 제시했고 애도 작업에서는 애도 과제가 있는데 상실의 현실을 수용하는 거, 비탄의 고통을 처리하는 거, 고인이 부재한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거, 그리고 고인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재배치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린도의 6가지 또 애조 과정이 또 있어요. 되게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린도는 이제 인식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해고하기와 재경험하기 그리고 내려놓기 그다음에 재적응하기 재투자하기 그리고 이제 사별 대처의 이중 과정 모델이 있는데 사별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자인 마거리 스트로베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헨크 슈트와 사별 대처의 이중 과정 모델을 상실 지향 과정과 복구 지향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애도의 기관과 과정을 한번 볼게요. 애도 과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물음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케바케라서 다른 것 같아요. 길게 가는 사람, 그냥 뭐 이제 금방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사람 답이 없다는 거죠. 비탄과 애도는 사별자의 특징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과의 관련된 수많은 요인에 따라서 패턴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애도 과정에서 평생 지속되는 그런 것도 있대요. 다만 이제 초기에 격렬한 비탄이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진대요. 알 수가 있는데 그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서 있는 거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를 비탄에서 애도로 넘어가는 시기다. 그래서 비탄과 애도 과정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 시간이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사별 슬픔이 일시적으로 고조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초기 비탄 반응과 유사하게 강렬한 슬픔이 밀려오는데 이를 이제 후속적인 일시적 비탄 고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별자는 어떤 요인이든 STUG 반응이 촉발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떤 경우이든지 STUG 반응에 애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거죠. 이건 이제 비탄이 어느 순간에 고조가 막 됐을 때는 중간에 처음에부터 이렇게 쭉 온 사람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 확 일어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 애도 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이나 사별 치료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급하게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기간 있는데 거기 기관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오타. 저기 오타가 몇 개 있더라고. 하도 급하게 써가지고 그거 큰 고치면 돼. 제목은 작은 글씨는 안 고쳐도 되는데 큰 글씨는 애도의 고쳐야 기관? 제일 마지막에 애도의 기관과 이거? 기관이라고 써다 기간인데. 기간. 알았어. 고쳐놔 이거? 생각만. 예. 질문 있나요? 또 뭐 볼까? 그것밖에 못 잡아내겠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는 수고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급하게 잘했네요.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른 나가셔. 네, 저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봐요. 네네. 단촐하게 3분, 4분 남았네. 저기 원장님은 계속 통화 중인데요.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요,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저 화면 공유됐죠?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16장 사별 경험인데요. 여기 사별 경험에는 4가지가 이렇게 주요 아이템으로 등장하네요. 첫째, 사별, 비탄, 사별 반응의 개인차, 사별 경험의 다양성. 그래서 사별에는 상실 비탄 애도, 비탄에는 정서적 반응, 신체적 반응, 행동적 반응, 사회적 반응. 사별 반응의 개인차는 정상적 비탄과 병리적 비탄, 복합적 사별 증후군, 사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별 경험의 다양성에는 배우자의 사별, 자녀의 사별, 부모의 사별, 이렇게 주요 아이템이 구분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이다. 그래서 사별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건인데 또 남아있는 자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별은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했던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사건, 남아있는 사람에게 상실의 슬픔을 줄 뿐만 아니라 사별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또 사별은 죽음을 통한 애착 대상의 상실로 정의를 합니다. 또 사별은 어떤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빼앗겨 버렸다는 느낌과 더불어 우리의 바람은 무시당한 채 소중한 사람을 강탈당했다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사별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이고 인생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사별은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복잡한데 사별 경험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사람들 간의 관계란 어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사별은 애착 대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실을 의미하고 깊은 슬픔, 즉 비탄을 유발하며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상실의 상처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별의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실, 비탄, 애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상실은 개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달리 말하면 상실은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접촉이나 활용이 불가능해진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는데 죽음에 의해서 소중한 사람을 상실하는 객관적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탄은 사별에 대한 심리적 반응, 즉 죽음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건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비탄은 사별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심리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또 슬픔과 피해의 감정이 중심을 이루지만 우울, 절망, 후회, 분노, 원망, 불안, 죄책감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수반합니다. 또한 비탄 반응은 정서적 반응뿐만 아니라 신체, 사회, 영적 측면에서 다양한 반응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도는 개인이 사별로 인한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과 통합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비탄이 상실의 초기 반응이 있고 상실에 대한 수동적 반응인 반면에 애도는 상실에 대한 지속적인 극복 과정으로 능동적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비탄과 애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의 사별 연구자들은 두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애도 과정은 문화적 장치에 안내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세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도 과정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 작업이 필요한데 그 주요한 애도 과정은 17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비탄은 사별에 대한 반응인데 사별에 대한 비탄 반응은 죽은 사람과의 관계나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사랑한 만큼 사별의 슬픔은 깊습니다. 죽은 사람과의 애착 관계에 따라 슬픔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사별의 슬픔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희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별에 대한 비탄 반응은 슬픔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과 더불어 신체적, 사회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증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반응은 비탄 반응의 가장 핵심적 정서적 반응은 슬픔이라고 하겠습니다. 슬픔은 애착 대상의 상실에 대한 가장 1차적인 반응이고 사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슬픔과 상실감은 매우 강렬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별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거대한 상실감과 허망함을 유발하는데 자녀와 사별한 부모들은 그 슬픔을 흔히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사별의 슬픔은 죄책감을 수발하는데 죄책감은 죽은 사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징벌하는 의미를 지니는 감정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감, 그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행위에 대한 죄의식 등이 죄책감이라 하겠습니다. 사별에 대한 주요한 정서적 반응 중 하나는 분노라 하겠습니다. 죄책감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잘못과 관련된 감정인 반면에 분노는 그 죽음에 기여한 타인의 잘못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명 그리고 죄책감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 불안과 우울의 감정으로 확산이 됩니다. 모든 상실이 우울감을 유발하듯이 사별의 상실은 개인의 기분을 현저하게 저하시키죠. 우울은 상실과 좌절에 대한 정서적 반응뿐만 아니라 무의미감, 허무감, 절망감의 감정을 포함합니다. 이 밖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버림받은 느낌, 자신이 취약한 존재라는 무력감 등 다양한 정서적 경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신체적 반응은 사별의 비탄 반응은 다양한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 통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흉통, 그 외에도 위통, 두통, 근육통, 또한 눈물이 쏟아지고 목이 메어 호흡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거나 터질 것 같은 느낌도 경험합니다. 사별의 비탄 반응은 어지러움과 비현실감을 유발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별의 충격은 식욕의 변화, 무력감과 피로감, 안절부절 못함, 불면증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사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탈모, 소화기 장애,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장애 같은 신체적 질병이 유발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음 행동적 반응. 사별의 비탄 반응은 다양한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사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적 반응은 개인마다 현저하게 다릅니다. 사랑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 울면서 슬픔의 고통을 타인에게 호소하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슴을 치거나 발을 구르고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사별의 슬픔은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사회적 반응은, 사별의 비탄 반응은 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어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하게 슬픔을 표현하며 의존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한 채 혼자만의 공간에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행동이 느려지거나 활기가 없으며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나 흥미가 감소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별 반응의 개인차입니다. 사별에 대한 비탄 반응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데요. 비탄의 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또 비탄의 기간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상적 비탄과 병리적 비탄. 많은 사별 연구자들은 정상적 비탄과 병리적 비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리거슨과 제이콥스는 병리적 비탄과 정상적 비탄의 핵심적 차이는 비탄 반응의 강도와 지속기간, 이것을 구분합니다. 정상적 비탄은 사별한 사람이 중요한 과제는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현실 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정상적인 비탄이라고 얘기하는데, 병리적 비탄의 경우는 첫 번째 특징은 비탄 반응의 과도한 강도로서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 형태를 지닙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탄 반응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어서 일상적인 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다음 복합적 사별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정상적 비탄은 부적응 증상이 처음에는 심했다가 점점 감소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지연된 비탄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부적응 증상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만성적 비탄은 높게 나타난 부적응 증상이 계속 유지되는 걸 말하고, 탄력적 비탄은 그 강도가 낮은 걸 이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명한 사별 상담자인 워드는 부적응적인 비탄 반응의 4가지 유형을 만성적 비탄, 지연된 비탄, 과장된 비탄, 위장된 비탄으로 구분했어요. 만성적 비탄은 사별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사별 초기에 나타났던 슬픔과 비탄 반응이 지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지연된 비탄은 적절한 애도 작업이 사별 후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경과 후에 다른 상실 사건과 직면해가지고 과거 사별에 대한 슬픔이 강력하게 경험되는 거죠. 과장된 비탄은 사별에 대한 슬픔과 비탄 반응이 지나치게 강렬해서 부적응적인 삶을 초래하는 걸 얘기합니다. 위장된 비탄은 사별 충격을 슬픔으로 표출하지 않은 대신에 신체적 증상이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내는 걸 얘기합니다. 복합적 사별 증후군은 사별 이후에 비정상적 비탄 반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개인을 심각한 부적응 상태에 빠뜨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례는 569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난도는 사별 반응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심리적 요인은 사별의 특수성과 의미에 관한 요인, 또한 사별자의 요인, 사망 관련 요인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사회적 요인은 사별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 등을 얘기합니다. 신체적 요인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얘기하죠. 위드는 복합적 사별 증후군 유발 잠재적 요인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고인에 대한 애착의 속성, 둘째 죽음의 방식, 셋째 차별자의 성격, 차별자의 개인사, 다섯째 사회적으로 낙인받은 죽음, 그래서 자살한다든지 집단학살, 교도소에서 죽음, 약물남용에 의한 사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별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사별 경험은 고인과의 관계, 사별자의 발달 관계, 고인의 죽음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첫 번째 사별 경험은 어떤 애착 대상과 사별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별자의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구, 유명인사와의 사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별자가 인생의 어떤 발달 단계에서 사별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사별의 유형의 구별되기도 합니다. 사별은 애착 대상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별은, 배우자의 죽음은 개인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가장 높은 수치를 100으로 했을 때 이 배우자의 사별이 스트레스가 100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 사별의 충격과 적응 부담에 대해서 홈스 라에는 인간이 생애에서 겪는 가장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중요한 애착 대상을 영원히 상실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보고, 또 가정사의 모든 일들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커다란 적응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고통을 천봉지통이다. 이게 봉이 아니라 붕이죠. 그래서 사별 전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배우자 사별 이후에 더 많은 문제와 부적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별 반응의 성차,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배우자 사별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단기적으로는 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지만 사별 이후에는 적응은 아내가 더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적응이 잘 못해가지고 배우자 따라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배우자 사별에 취약한 이유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되는데, 남자는 아내에게 집안일과 식사, 음주 및 흡연에 대한 통제 등 돌봄 측면에서 의존적이죠. 특히 노인의 경우 남자는 아내에게 더 의존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사별은 남성 노인에게 더 큰 좌절과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사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과 재질을 이끌어내는 데 미숙하죠. 두 번째, 자녀와의 사별. 자녀와의 사별만큼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건 없죠. 그래서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부모들은 극심한 슬픔과 죄책감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죽음은 부모의 사별 반응사입니다. 자녀와의 사별은 어떤 사별보다 더 강렬한 슬픔과 고통을 유발하는데요. 옛날에는 자녀와 사별한 고통을 상명지통이다, 즉 눈을 멀게 하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큰 슬픔에 많이 울어서 눈이 멀게 되는 아픔이라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이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자녀와 사별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한 기억을 결코 잊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자녀가 죽은 다음에 자녀가 거처했던 방에 물건을 안 치우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럽니다. 또 생존자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이 있다라고 느끼는 죄책감을 생존자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자녀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사별 반응. 자녀의 급작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겪은 부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부모는 자녀의 죽음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부모의 죽음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점진적 죽음에 대한 사별 반응. 자녀의 죽음이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모는 자녀의 질병 진단, 투병 과정, 증상에 들어오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암을 지닌 자녀의 부모는 오랜 기간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지속적인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또 자녀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 결과의 불확성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회피, 부정, 분리의 대처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슬픔과 더불어서 죄책감, 자책감, 후회가 수반되는 비탄 반응을 나타내는데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많은 죄책감을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예방을 못했냐? 왜 치료를 제때 안 했냐?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냐? 이런 죄책감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 부모와의 사별. 대부분의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와의 사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별의 슬픔을 잘 극복하죠. 그러나 부모와 강한 애착 관계를 지닌 사람들은 부모 사별의 커다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특히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죽음은 아동의 단기적 적응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음, 부모 사별의 단기적 영향. 부모와 사별한 아동들은 슬픔과 더불어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신생아도 부모의 분리에 불안을 경험하며 저항과 낙담으로 반응합니다. 부모와 사별한 아동들은 초기에 정서적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고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어지러움, 두통, 불만과 악몽, 소화불량, 가정과 목의 답답함 등 다양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때이른 죽음은 단기적으로 아동에게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부모 사별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아동의 심리적 자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존한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에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문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사별의 장기적 영향. 아동 청소년기의 부모 사별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성격 형성과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19세 이전에 부모 사별을 경험한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성인들에 비해서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 사별이 성인기의 정신장애와 항상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사망 이후 가정의 안정성이 성인기 정신장애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동기에 부모와 사별하더라도 생존한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 성인들은 낮은 우울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 사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가지고 성인기의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아동기에 부모와 사별한 성인들은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흡연, 음주, 약물 남용과 같은 건강훼손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냅니다. 이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습관은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기에 부모 사별이 어떤 발달적 경로를 통해서 성인기에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며 그 과정에 어떤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관여하는지는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표로 말씀드렸듯이 사별 경험은 사별 비탄, 사별 반응 개인차, 사별 경험의 다양성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16장이 제가 했던 거예요. 하셨어요? 네, 그러면 두 번 한 거예요? 예, 두 번. 오. 그럼 제가 그걸 장수를 잘 못 알았구나. 제가 16장을 저번인가? 예. 그때 한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 16장, 17장을 했고요. 예. 18장, 19장을 다음 주에 하시는데 원장님, 네. 17장까지 다 했어요, 벌써요? 예. 17장을 함양춘 감사님이 하셨는데 예. 7시 55분부터 8시 25분까지 30분 동안 발표하고 퇴장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지금 이제 1시간 저기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예. 그래서 18장이 원장님이고 19장이 김웅선 이사님. 다음 화요일 날. 김 목사님, 예, 18장 하시겠어요? 19장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예, 발표가 그럼 열심히 됐어요. 하십시오. 예, 18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장하고 21장을 박종훈 이사하고 신의균 이사님. 신 이사님 마이크 꺼졌어요. 예, 제가 21장. 예. 예. 그 다음 22장, 23장이 잠깐만요. 18장이 제가 하고 19장이 김문수 목사님 하시고 예, 20장이 누가 하죠? 박종훈 이사님. 박종훈 이사님 하시고 21장이 신 이사님. 신효근 이사님 하시고 예, 그때까지 화요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5월 28일은 글쓰기 강좌 개강 날이어가지고 그때는 5월 27일 월요일로 예. 돌아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때는 22장하고 23장 하면 되네요. 네. 22장. 그래서 이순실 이사님한테 22장 부탁하려고요. 예. 가능하겠죠? 월요일인가요? 예. 하라고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23장은요? 제가 해야죠. 예, 일단 그렇게 이명자 이사님 시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할 겁니다. 저기 회의를 다시 개설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예. 다시 개설하겠습니다. 더 할 얘기 이제 많지는 않은데. 아니 왜 질문이 없어요? 발제를 했는데. 질문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공부 안 한 거죠. 예. 그 질문 없는 공부는 그 애들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다음에 이제 원장님 발표할 때 질문 많이 하시겠답니다. 아, 저한테요? 그래주면 감사하고 또 그러면 제가 또
잘 모르는 것이 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죠. 원장님. 각 당에서 사실무효서 하고 있는 세 분, 박종훈 선생님하고 그 13일하고 14일 하는 거 카톡 다 갔죠? 문자. 예, 다 왔어요. 박종훈 선생님하고 우리 함양조 선생님 곧 끝납니다. 예. 그 부분들은 문자로 카톡으로 우리 박종훈 선생님 그 사실무효서 온 그 돌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참석을 아마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하고